수업하고 제가 어디 원고 보낼 때 했던 부분이지 실무적인 걸로 사실은 이렇게 했다는 게 욕먹을 수가 있는 예술가를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 공연기획자한테 필요하다. 그래서 공연기획자가 됐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멀리 보고 가려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데, 이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다른 데 굉장히 길게 원고를 실었던 내용인데요. 예술 검열 시대 역행이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예술가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예술 표현의 자유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가의 고유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작가에게, 연출가에게 등등의 많은 겹치는 부분이고요.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예술가의 생명과도 같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도 이걸 하고 이걸 해야지.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사실 예전에 1900 독재 시대 흔히 말하는 1970, 80년 사전 검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정치 성향의 이념에 따라서 왜 독재라고 생각해? 나는 그 시대가 좋았다고 생각해. 경제 발전했잖아. 아니면 뭐 아니야. 등등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를 보지 말고 더 돌아가시면 일제강점기까지 가면 이렇게 극장이 있으면 저기 뒤에 자리가 있었잖아요.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한 자리가 있습니다. 순사가 앉아서 이상한 헛소리를 변사가 하나 안 하나 늘 체크하다가 한 공연을 못하게 하는, 영화 상영을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순시석인가 이렇게 해서 저 뒤에 있었는데, 그게 1950년 60년 그 일제강점기 지나고도 비슷하게 문화가 이어왔죠. 그때 극장들이 비슷하게 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검열을 하고 하다가 이 검열이라는 자체가 없어진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검열을 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라지는 것. 이게 사실은 1950년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 극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구에 있는 영화관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만경관. 네. 수많은 극장들이, 대구가 되게 특이한 점은 극장들이 좀 반관, 지금 복합 그 멀티플렉스 말고 극장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그 극장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콘서트 하우스 아시나요? 대구 콘서트 하우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극장인지 아시나요? 네. 시민회관 혹시 몇 년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72년도. 그 전에 혹시 이름도 아실 것 같은데, 시민회관 되기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KG홀, HLKG, KBS 방송국의 호출, 흔히 부호라고 하죠. HL 라디오 방송 들으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HLK. KBS가 그거를 해서 거기다가 극장이 또 있었을 때, KG홀이라고, HLKG에서 KG만 따서 KG홀이라고 거기서 공연들, 성악 공연도 하고 연극 공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게 일제강점기에 생겼는데요. 대구 공회당, 6.25 전부터 일제강점기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일본들하고 자금하고서 공연을 하려고 여기 있었고요. 한일극장도 지금은 한일 MMC 무슨 한일, 아마 무슨 복합 MMC는 아니고 만경관이고, 한일극장 뭔가 또 다른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한일극장이었잖아요. 한일극장은 그 전에는 이름이 문화극장이었습니다. 문화극장 그 전에는 키네마구락부, 일제강점기부터 있었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있다가 6.25 때는 피난민 수용소가 됐다가 1953년부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한테 밀려서 갔잖아요. 부산까지 가고 대구 칠곡까지 밀렸을 때 국립극장이 서울에 있었는데, 국립극단과 대구로 다 피난을 왔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이어도 공연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일극장을 키네마구락부를 리모델링해서 국립극장이 됩니다. 문화극장이라는. 그게 1953년부터 57년까지 국립극장이 되면서 대구에서 공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연극이.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공연의 역사, 기획부터 제작까지 역사는 사실 6.25 때도 공연을 기획해서 연습해서 그랬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부산에도 그렇게 안 됐죠. 대구에 국립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위로 올라가고 서울 수복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옮겨가지 않고 1957년까지도 계속 대구에 국립극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보면 그 전에 왜 이렇게 대구에 수많은 극장들 송죽 시어터, 뭐 송지극장, 자유극장 보면 다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던 극장들이 많습니다. MMC 만경관은 1923년에 개관했습니다. 좀 있으면 100년이 됩니다. 그리고 만경관은 그 앞서 있었던 조선관이라는 극장을 불타고 난 다음에 뒤를 잇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지금 100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구에 있는 거의 모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전에 오래된 극장들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 즈음에 생긴 극장들,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근데 그 극장들이 영화를 상영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일본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공연하던 곳이었습니다. 영화도 물론 상영을 하고요. 영화가 계속 나오면서는 그래서 공연 왜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냐면 공연 기획부터 이 제작까지 알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예술 도시 대구, 공연예술 중심 도시 대구, 공연문화 도시 대구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이때부터 갑자기 김건일 시장 때부터 밀어붙여서 지금 뭐 권영수 시장까지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대구 연극사 100년을 제가 최근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박물관과 교사 연수를 통해서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다시 하는 순간 제가 이제 개념을 잡은 거죠. 아, 공연예술도시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시작 전부터구나.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몇 년도부터였죠? 네? 1910년.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일본이 워낙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을사 늑약에 의해서 뭐 반일 병합이 되고 뭐 강제 병합. 예전에는 을사 조약이라고 했다가 지금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조약이라고 안 되죠. 강제로 했으니까 뭐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전부터 다시 돌아가서 보니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 힘이 있었다는 거고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게 벌써 1895년이니까 이미 1900년 전부터 일본이 힘을 미치고 있었고 러시아, 청나라 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서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일본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온 일본인들이 이게 북성로 쪽에 대구역 앞에 대구역을 역살 경부선을 쌓았으니까 뭔가 수탈하기 위해서는 기차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대구역 앞에 일본인들이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북성로에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집들이 생기면서 일본인이 1900년 정도 서기 1900년에 일본인이 대구역 근처에만 해서 6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살았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100년 전에 대구역 앞에 그 적산가옥가 해서 그때 그리고 일본 본토에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조선 중에 대구를 가면 뭘 팔아도 된다. 노다지다. 대구의 인구가 그때만 해도 지금 20만, 몇십만 그 당시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대구에 있었다. 그 일본인 학자가 그 당시 다 기록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로 자꾸 일본 사람들이 장사, 그러니까 사탕을 팔든 뭘 팔더라도 사람 많으니까 장사가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오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는 북성로 앞에 지금 대구 콘서트하우스가 그전에는 시민회관이고 시민회관 전에는 KG홀이고 KG홀 전에는 대구 공회당 같은 건물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 새로 짓고 시민회관 때 새로 지은 거고 나중에 시민회관을 지금 리모델링한 게 콘서트하우스. 사실은 대구 공회당 하나로 가고 쭉 가다가 허물고 시민회관을 새로 지은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1931년에 지어서 70년대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튼튼하게 있었던 거죠. 6.25 때 사진을 보면 군인들도 있고 외국 군인도 있고 주둔할 때도 보면 그 옆에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예전 모습인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조선동과 합쳐서 지은 건데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으니 근처에 대구에 극장들이 생기는 것들은 최초의 극장도 다 공연하려고 일본인이 일본 사람들 공연 보여주려고 일본 사람들이 타지에 와서 심심하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현대식 극장들은 그때 일본인들이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객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람이 이렇게 쭉 앉아서 네네 이렇게 앉아서 보면 거기서 가붓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하죠. 그때 대구 잘하는 극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니 우리는 조선인의 돈으로 조선인만을 위한 극장을 만들자. 조선관 등등 그 만경관의 전신부터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걸 하자. 왜 일본인들은 가부키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위한 연사극과 우리를 위한 공연을 하자 했는데 이미 일본의 신파극과 이런 것들이 섞였죠. 서구에서 받은 연극이 공연의 형태가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온 거를 받다 보니 특유의 이상한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서구 그대로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대구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연출계의 그 시조이자 대구인 홍혜성 선생이라는 대구 출신의 그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해서 근데 대구에서 거의 하진 않고 이제 서울에서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 공연을 배워서 기획하고 이제 제작까지 했었던 시대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성로부터 일본인이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의 공연을 봤지만 조선인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특히 대구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연이 흥행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공연을 잘 만들던 곳이 사람 당연히 많은 곳이 경성, 서울이었고요. 그리고 개성이 좀 됐고 평양 큰 도시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왔다가 가야 된다. 순회 공연, 개성과 서울에서 공연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가야 될 두 곳, 대구, 부산. 그다음 뭐 개성, 평양 정도인데 특히 대구가 무조건 왜? 흥행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사극이든 무슨 공연을 만들면 흥행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면 그 당시부터 벌써 거점 도시, 교통의 거점이자 공연의 거점 도시, 흥행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국립극장 그 당시 와서 안 가고 있던 것도 흥행도 되고 사람들이 그만큼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전통이 대구에는 일제강점기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극장들은 바로 그때부터 생겼고 그 당시에 생겼던 극장이 영화관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또 공연장으로 비슷하게 돌아간 곳이 뭐 송도 시어터라든지 연극극장들 보면 다 예전에는 원래 그렇게 했던 원상대로 지금 연극 뮤지컬도 공연하는 곳으로 돌아가 있고 굉장한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은 공연 예술을 사랑한다. 그래서 공연 예술 중심 도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이제 자부심을 대구는 가져도 된다. 공연 예술에 관해서는 가장 낙원 같은. 그래서 서울에서 연극 와시는 분들도 그 역사를 하면 아 대구 하면 공연의 도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면 공연거리 등에서 대면도 개념내가 쪽에서 생겨나고 있고 시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 정책적 지원 방향에서 공연을 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보자면 대구는 미술, 문학 등 다른 것 예술들도 사진 다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왜 대구는 니네는 다 잘나고 다 중심이냐. 근데 뭐 현진건부터 시작해서 이상화 작가님도 다 계셨고 그리고 전쟁 때는 피난온 작가들이 수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예술가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 연극은 공연은 중에서 연극은 종합 예술이고 그래서 작가, 미술하는 사람, 뭐 무대 뒤에 만드는 사람들이 다 대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공연 예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중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개성학교에서부터 그 출신들 박태준 선생이라든지부터 그게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공연에서는 특히 대구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기초 토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공연을 하는데 기획자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대구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제강점기에는 검열과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검열 당한 대로 고쳐 쓰거나 한 작가들은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드러난다. 유치진이라는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한 작가님 특히 예전 세대는 다 배웠던 유치진의 소, 뭐 토막 등등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 다 빠져야 될 지경이 온 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친일이 드러났었지만 그 민족문제연구소에 유치진 작가가 등재된 게 제가 대학원 박사 때 지도 교수님과 같이 연구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작품 발굴을 다 찾아냈죠. 유치진 선생이 쓴 친일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근데 왜 그동안 사라졌었냐면 유치진 선생이 아니까 다 숨겼죠. 다 없앤 거죠. 근데 그 작품을 어디서 찾았냐면 미국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미국이 다 챙겨서 그걸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챙긴 자료들로 해서 그때 발표됐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후학들과 가족들이 막을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비매품으로 해서 드러나서 이제는 뭐 정론으로 다 받아들여졌고 왜냐하면 그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극 시대라고 해서 개몽하고 2차 대전 끝 무렵에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바로 검열. 아무리 좋은 작품, 아무리 글 잘 쓰는 작가가 쓰는데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징병을 떠나자. 작품을 너무 잘 쓰는데 감동적으로 보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래 정신대를 가자. 그래 징병을 가자. 그래 징용을 가자. 이게 너무 잘 쓰는데 정말 끌려갈 것 같아요. 갑자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좀 잘 쓰시는 분이 이러니까 효과는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예 작품 활동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죠. 1940년 되면서 그런 작품을 써.
하는데 왜 뭐 이상화 시인이 그런다고 쓴 거 아니고 대구 출신의 현진건 소설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종로초 옆에서 태어났고 근데 동아일보사에 근무할 때는 송기정이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동아일보 사회부장 시절에 그걸 때문에 끌려가서 공받고 감옥에 계시다 나와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혹은 아예 나는 이제 연극을 하기 싫어졌어. 난 작품을 하기 싫어졌어. 그러니까 신인이 작품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안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나 작품 이제부터 안 할래요. 신이라는 거 써. 아예 안 쓸래요. 그러니까 검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검열이라고 봤을 때 아예 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자기 잘못을 아니까 그걸 다 숨겼는데 결국 하나씩 드러나거든요. 그 당시 했던 작가분들. 그리고 물론 또 안타까운 거는 신의를 하지 않고 버텼던 굉장히 잘 쓰는 작가들은 수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연극 파트에서도 작가들이 많았는데 월북을 다 합니다. 그 당시 아시다시피 지식층과 엘리트층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월북을 했는데 왜? 일본에 그런 걸 하던 유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뭐가 하는 걸 보기 싫어서 북으로 다 갔더니 더 무서운 걸 만나서 김일성 하라 그런 대로 안 하면 일본이 그랬더니 피해서 갔더니 예술가에게 참 험난했죠. 여기 마셔 하고 갔더니 뭐야 이 새끼 더 나쁜 새끼가 여기 있네? 여기 아닌 게요. 여기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뭐 끌려가고 또 아프다고 뭐 죽고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1980년대 말 되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다가 해금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작품도 어떤 특정 사상이 들어있는 게 아닌데 월북했다는 이유만 묻혔던 괜찮은 작품들. 차라리 이 친일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북에서 가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작품이 그 잘못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자들에게 다시 나오면서 그런 작품들이 발굴돼서 공연이 된다든지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때도 이거거든요. 일본이 그랬든 뭐 김일성이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검열하고 하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연 기획할 때 내가 터치받지 않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작품, 희곡이라든지 공연 텍스트 기본이 항상 창의적이고 뭔가 구애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게 제일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흔들려가지고 왜냐면 작품이 시작하고 가다가 특히 창작 초연작 같은 경우도 가다가 이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누가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이러면 관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하다가 자꾸 하다가 보니 엉뚱한 산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도 제일 많이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고요. 특히 그 중에서 예술가가 표현하는데 가장 검열해서 오늘날 가장 검열을 많이 당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열을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그 검열에 흔들려 가지고 작품을 바꾸거나 뭔가를 바꾸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작가가 예술가가 연출가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검열 주체가 있습니다. 그 검열 주체 때문에 작품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검열 주체가 누군지 지금 그 파워가 제일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자본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도화하는 것도 공동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1순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건 약간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뭐 자기 자신이거든요. 어쨌든 모두 보신 분들이 그렇지 만약 왜 요즘 라디오 광고도 나오는데요. 멜까 말까 싶을 때 내세요. 될까 말까 싶을 때 내지 마세요 하듯이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자꾸 해보면 도움이 되는 자기 검열을 지금 광고에서 쓰는 건데요. 이런 거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리고 문제가 생길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 외국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전 첫 번째 키워드 올려놓은 것도 교육 방법 저희가 받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하기 전에 항상 너 그러면 안 돼. 떼끼 엄마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다음 뭐 선생님 학교 갔더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작품 쓰다가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네. 작품 속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그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싫어. 이거 안 될 것 같아. 세상은 훨씬 더 나쁜 게 많은데도 스스로 검열을 자기 검열에 묶여가지고 뭔가 창의적인 게 더 못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가한테 연출가한테 제일 그 검열은 누구의 검열이든 간에 그걸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연령, 몇 세 연령 등등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검열이 자기 자신이 누구든 여기를 깊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한 작가, 정말 뛰어난 작가들 같은 경우는 그걸 뛰어넘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저 안에 제가 센 놈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붙들려가지고 네 절대 네,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사실 나쁘지만 이걸 통해서 마치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 검열이라는 거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연극 맛있게 먹기, 공연 맛있게 먹기 등등의 공연을 보는 걸 먹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공연의 진짜 맛을 느끼는 미각. 좀 전에 시각. 기획자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읽는 관객과 모든 것에 그리고 공연의 맛을 느끼는 미각. 왜냐하면 공연도 음식처럼 저는 먹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즐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음악, 뭐 무용 등등 다양하게 즐기시면 좋고 근데 저는 연극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연극과 뮤지컬을 즐기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연극이 있습니다. 뭐 로맨틱 장르별로 따지면 시대극도 있을 수 있고요. 대사가 없는 연극도 있을 수 있고요. 판토마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뮤지컬도 흔히 말해서 북뮤지컬, 쇼뮤지컬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또 라이선스 뮤지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것들을 다양하게 다 보시고 어느 하나가 꽂혀서 저게 정말 마음에 들면 이제 그걸 보시는 건 좋은 거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래서 다양하게 기획자도 이런 것들을 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제작자가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 제작자가 곧 기획자이기도 하지만 제작자 밑에 있는 기획자가 있는데 제작자가 이번에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해볼까 하는데 그건 관계 들지 않습니다. 3류의 기획자 요즘 무조건 웃겨야죠. 요즘 무조건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했는데 대학로도 공연들을 하면 다 연애 이야기 남녀 간의 젊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 1등으로 올라간 작품이 남녀 간의 연애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 작품 500에 30에 월세 500에 30 그 하드 근데 거기서 코믹 집주인가 막 그게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로맨틱이 무조건 1등이었는데 자 그럼 논리가 깨지는 거죠. 또 어떤 데서 막 했는데 아니 그 슬픈 사랑 이야기 뭐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맛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기보다는 기획자는 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획자가 자기 검열을 거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다 된다. 작가가 어떤 걸 썼을 때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기획자가 느낄 수 있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맛을 느끼게 만들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최근 기획자들이나 뭐 누구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문화 사대주의에 올리는 경종을 듣는 청각.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고 예전에 훨씬 더 심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원고에서 썼을 때 긴 원고를 보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면 좋았던 일제면 무조건 신뢰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제면 좋은 거네. 일제면 저거 잘 되는 거잖아. 손톱깎이 뭐 일제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품질 좋은 손톱깎이가 한국제인데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것도 보셨죠? 양물 하는데 일본 야마하 무슨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양물 너무 잘하니까 안 준다고 판매 안 할 거라고 하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거로 초등학생부터 우리나라 거만 쓰게 하면서 계속 개발했더니 지금 그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되고 등등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했던 거 믿는 거 무조건 우리가 예전에 중국과 뭐한테 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 일본이 무조건 낫다. 여기에는 공연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선스 뮤지컬이면 무조건 배우들은 무조건 사실은 왜 미국 뮤지컬 캐츠가 뭐 오고 뭐 외국 뮤지컬이 뭐 오잖아요. 그러면 와 역시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들으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발음 잘못하는 영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캐츠도 ATPTC 팀 있으면 호주 팀, 대학생 팀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공연객 우리는 알거든요. 야 이번에 진짜 왔어. 그래요? 근데 2003년인가 진짜 오고 난다 안 왔었거든요. 정말 A팀이 안 왔단 말이에요. 캐츠에서도. 캐츠 데려오는 제작자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자꾸 광고는 캐츠가 다시 돌아왔다. 와 역시 다르지 않냐.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호주에서 하는 대학생도 섞여있는 뭐 B팀, C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여기 왔습니다. 우와. 그리고 또 그 노트르담 마리가 오면 와. 또 외국 프랑스 뮤지컬에서 좋다. 근데 막 잉글리시 버전 와 영어로 하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 원래 불어 버전도 있잖아요. 무조건 또 불어 버전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배우의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 대사만 외워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무조건 와.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가 있죠. 서울 공연이
대구에서 하면 야 역시 서울 공연이니까 달라. 대구 공연은 에이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부터 깨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다는. 지금 그 대구 출신의 배우가 영화 배우나 TV 드라마에 가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배우가 이성민, 영화 배우 이성민이라고 하시나요? 미생에 나왔고 뭐 등등의 네네 대구에서 연극했던 네 제가 쓴 작품에 출연도 하고 제가 쓴 작품에 연출 아니고 제가 쓴 작품에 그 연출을 다른 분이 하시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네 뒤늦게 서울 갔지만 대구에서 연기 좀 잘하는 것 같아. 서울 갔더니 서울에서도 역시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엄청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국 연기제에서 네, 최우수 연기상도 받고 그리고 영화반 서울하고 가서 바로 네, 나가고 서울에서 바로 연기 제일 잘하는 뭐 잘한다 이렇게 캐릭터가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배우들이 대구 출신에 대구에서 그냥 연극하든 그리고 대구에서 연기를 되게 못한다고 욕먹던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중앙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욕 지게 먹었는데 하니까 왜 칭찬받지? 뭐 이런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좀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렇지만 수준이 대구의 수준이라는 게 낮지 않은데 관객의 수준은 급속도로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연극 말고 대구에서 연극의 관객 수준은 크게 올라가지 않은 것 같고요. 뮤지컬을 보는 관객 수준은 지금 전국적으로 대구 관객 수준이 엄청나게 뮤지컬 시장 공연이 많이 되면서 엄청 올라가 버려서요. 특히 이제 뮤지컬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배우들이 꼭 대구 가서 힘들 때 대구 가서 힘 얻고 돌아오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대구 관객들이 박수를 굉장히 많이 쳐주고 집에 가려고 일어선 김에 움직이지 않고 기립박수 쳐주고 사실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네, 딴 데 냉정한데 대구 관객들이 이게 또 굉장히 박수를 잘 쳐주십니다. 의외로 뮤지컬에서 처음에 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있죠. 오페라 가서 박수 칠 것처럼 뮤지컬도 박수를 쳐야 된다는 문화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아는 분들이 계신 거죠. 박수를 치면 내가 즐겁다. 저게 즐거워서 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박수를 치면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왜 나누면 뭐 배가 되듯이 박수 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기분이 더 좋은 거야.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몸이 풀리면서 네 긍정적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 중간중간에 박수를 더 많이 치고 이렇게 하면 배우들이 힘을 더 얻어서 에너지가 더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교감이 되면서 그게 이제 이 영화랑 다른 라이브 공연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우들도 이제 힘을 내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서울보다 대구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는 뭐 다른 지방보다 무조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없애고 보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 어떻게 서울대학로에 연극 작품을 하는데 거기 가서 공연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대구에서 530이라는 작품 연극은 소극장 연극은 지금 대학로에서 몇 년째 지금 공연하는 걸로 그래서 뭐 옥탑방 고양이 무슨 팔리는 연극들이 있습니다. 흔히 상업적으로 좀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연극들 중에서 상위권에서 계속 랭킹하다가 거의 또 1위도 계속 올라가고 전국 순회 공연도 있고 팀이 소극장 연극으로 보는 그 연극이 뭐 A팀, B팀, C팀 여러 팀이 동시에 한 팀은 부산 가고 한 팀은 저기 가고 한 팀은 대학로에서 계속 돌고 있고 이럴 정도로 대구 제작 시스템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유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거 말고 계속 이렇게 하는 지방팀이 와서 하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루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관점을 없애는 것, 깨는 것의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작자가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 530이라는 지금 서울에서 계속 1등하고 있는 그 작품을 만든 제작자는 현재 시내 아트플러스라는 그 극장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대구 연극협회 저 위에 선배의 회장입니다. 저는 부회장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최근 몇 년 만들어낸 게 자신감이고 할 수 있다. 깨야 된다는 것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딱 부딪히는 점이 있습니다. 포장을 잘해야 되거든요. 포장은 안 돼 거짓말은 하지 않는 이게 참 객관적인 평가든 주관적인 평가든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 대구에는 사실 제일 없는 거는 뭐 배우도 부족하고 뭐 자본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극장, 소극장도 많이 생겼고 관 천석 가까이 되는 대극장들은 전국에서 제일 많고
가장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평론가 혹은 비평가가 없습니다. 그 비평가 그룹 서울에는 있죠. 대학 교수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계신데 건전하게 비평을 해주셔야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고쳐서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이 전문가가 잘 없기도 하고 물론 이제 김영문화대에 계대 있지만 연극 관련과가 있지만 대구라는 이 특성상 요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누가 비평을 이렇게 잘못 쓰면 낯선 전화가 오잖아요. 발신자 번호도 지키지 않던 예전 시절에 그럼 밤에 이렇게 늦게 전화가 오면 너 왜 이렇게 글 써서 너 다음에 보면 죽여버린다. 술 먹고 아끼면 하는 거지. 와내 작품이 내 공연한 게 쓰레기라고 넌 얼마나 잘해 시켜 너 두고 보자 너 시키 밤길 조심해 막. 옛날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공중전화 있던 그런 시절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전문 비평가 평론가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대학에서도 그게 전공이니까 그렇게 씁니다. 서울에서. 근데 지방에는 지금 대구에서도 대구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문 비평가가 있는 과가 없습니다. 그냥 응가시는 가르치시는 분 계시지만 그걸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또 하기에는 서울과 또 다른 점이 있는 게 일단 현장 작업을 그만큼 하기 힘든 분들입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대학 교수지만 현장 활동 왕성하게 하는 현장 연극극단 대표이자 교수인 경우 분들 혹은 비평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평론가인 거죠. 근데 대구에서는 그런 과도 몇 개 안 되지만 그 교수님 자체가 그렇게 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공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약간 덜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지역이라는 특징에서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쓰면은 다음에 만날 때 요게 이제 넘기가 힘든 게 저도 만약에 비평해달라고 하면 제가 하기에는 이런 거죠. 니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걸 하려면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그걸 하려면 작품 쓰는 걸 하지 말고 덮고 극단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것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전에 하는 거 보니 그것도 아니던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가 제일 좀 뛰어넘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서울보다는 대구는 좀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심사를 가면 서로 심사를 주고받는 관계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비평하면 심사는 안 되지만 나쁜 말을 하면 교수님이 나쁜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신문에 쓰셨어요. 근데 그 비평을 받았던 연출가나 극단의 대표가 다음에 어떤 사업 심사를 가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거죠. 서류상이든 뭐든 참 이 바닥이 좁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문사에서도 뭔가 매일신문도 그렇고 공연예술 전문 비평도 그래서 익명으로 한 5, 6년 전에는 A씨는 이렇게 말했다. B씨는 이렇게 무작위로 평론위원 해놓고 돌렸거든요. 근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저는 그 위원석이 들어갔는데 B는 이렇게 단점과 장점 얘기했다 했더니 딱 들어와서 혹시 그 B 아닙니까? 왜냐면 그 평론가 그룹이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룹에서 딱 돌리면 몇 명 이 사람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고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문사에서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매일신문에서 하다가 또 그 자체가 또 자연스럽게 또 사라져버리고 한 5년 전에 사고까지 하다가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빨리 바르게 자리 잡아야지 할 수 있는데 젊은 대학원생들 그룹이 또 뭐 경북대라든지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일반 관객도 있고 이제 쓰기 시작해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또 현장에서는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론적 바탕이 안 되고 혹은 이론적 것만 가지고 하지 현장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뭐 대학원생들이 그룹이 또 공연평을 쓰면 쉽게 무시당하죠. 그냥 맞는 얘기도 있으나 그들조차도 이 앞뒤 맥락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비평가 그룹부터 빨리 양성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반 독자나 일반 공연 여러분 만약에 기획자 하시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 관객보다는 수준 높은 하지만 전문 비평가까지는 가지 않는 전 단계의 이 정도의 세미 프로 정도 단계에서 전문화해서 가면 대구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뭔가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여기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선점하면 분명히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무풍지대거든요. 그리고 연극 제작 과정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극 제작, 공연 제작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극 제작을 중심으로 뮤지컬도 다 비슷하니까 직접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시는 분, 수강하시는 분 선생님들 다 보니까 극단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 극장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네 전문화된 걸로 들어가자니 네또 그렇고 처음 공연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참 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부터 제작부터 기획인데 기획부터 제작인데 이걸 어떻게부터 말씀드려야 될까 했을 때 전반적인 제작 과정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세부 부분들을 파트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했고요. 쉬는 시간은 이따가 50초에. 네, 그럼 초반부에 전반적인 제작 과정하고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연을 만든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연극 뮤지컬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제작해서 공연을 해야 돼. 뭐 몇 달 후에 아니면 아마추어 요즘 동호회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여서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공연 하나 하자. 많은 뭐 불륜도끼를 위해서 하자. 아니면 뭘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기획이. 공연의 기획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죠. 자 뭐부터 할까요? 네. 작품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정답이 하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작품을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센 정답 중에 하나긴 한데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돈은 어떻게 해? 현실적인 문제인데 가장 돈 어떻게 해볼까? 그 전부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작품 하나 해볼래? 좋아. 작품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어디서 모일래? 커피숍? 연습 어디서 할 건데? 커피숍? 일단 우리만의 또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장소도 필요하고 사실은 작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 정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커피숍에서 회의하더라도 그 다음 연습을 하고 뭐 읽어보려면 그거 어디서 읽어? 야 니네 집에서 할래? 아니 커피숍에서 못하잖아. 빌려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극단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장소는 있잖아요. 극장이 된 연습실에서 사실 그래서 그게 빠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려면 사실은 커피숍에서 소리 내서 읽기도 못하고 누군가의 사무실이든 뭐 있다는 전제하에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작품 뭘 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을 어떻게 하지? 어느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작품 뭐 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선택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파워 이 회의할 때 친구분들께 모였으면 친구 중에서 친구 회장? 아니면 극단에서 모인 극단 대표? 아니면 제 선배? 누군가 한 명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 중에서 주먹이 세든지 입김이 세든지 나이가 많든지 선배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아니라면 그런 걸 빼고 이런 시스템 내에서는 누가 주체일까요? 제일 파워 센 사람은 연출 감독이요? 네. 결국은 돈이죠. 그 제작을 누가 하느냐. 근데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제작자와 연출자가 겹칩니다. 그래서 연출가 지금 연극하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누가 파워가 제일 세 하면은 연출쌤 파워가 제일 셉니다 하는데 그 왜냐면 연출과 제작이 대부분 겹쳐서 그러고요. 만약에 지금도 있으면 연출이 지금 리허설하고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그럼 연출이 파워가 제일 센 것 같잖아요. 제가 선배잖아요. 제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친구한테. 연출이 제일 파워가 세다고 생각하는 배우가 있는데 제가 딱 가서 아까 줬던 카드 갖고 와봐. 지금 밥 먹고 현금도 주고 카드도 맡겨놨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죠. 예전 시스템 연출과 제작이 합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어린 배우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사실은 떼놓고 봐버리면 제작자가 결국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만 제일 파워가 세죠. 왜냐하면 그 결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뭐 야구, 축구에서 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제일인데 그 권한을 어디까지 주느냐 감독한테 연출자한테 똑같은 거죠. 어디까지 줄까? 축구팀한테 엉망이 될 때 감독을 자를 것인가? 제작자가 자기 사장이 자르진 않잖아요. 감독을 이렇게 팀을 교체하고 권한을 다 줬는데 안 되면 결국은 연출가를 교체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해지는 겁니다. 연출자가 제작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했을 때 자기가 연출할 건지 아니고 전문 연출가를 둘 거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품 자체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어떤 연출을 선택해서 네가 연출해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연출자를 먼저 섭외해서 이 하고 싶은 작품이 뭐야? 갖고 와봐 몇 개. 난 좀 아닌데 뭐 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작자가 넘버원으로 가서 연출가에게 어떤 작품을 연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연출가 불러서 같이 만나서 당신이 꼭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작품은 뭘로 할까요?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하셔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연출력을 믿고 이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만날 거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연출가에게 무게중심이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하는 공연들은 대부분 작품을 먼저 작품이라기보다 작품의 어떤 컨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명문화대에서 하면은 계명문화대의 우수성과 뭔가를 알리기 위한 공연을 하려면 이런 작품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뭘 각색하든지 새로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작가를 섭외하죠. 이렇게 땅밖에 쓰여진 작품이 없을 경우 대부분 바로 작가를 먼저 섭외해서 그 작가님한테 이런 작품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주제하고 뭔가는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기초 신호병 짧게 이런 거 어때요? 좋은데요. 이제 회의를 해서 작가가 다 써서 오면 이제 연출가가 다시 얘기를 해서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인터넷에서 배우 오디션 공고 공연을 합니다. 오디션 공고해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보통 오디션을 했을 때 누군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제작자, 작가, 연출가, 뮤지컬이면 음악감독, 작곡가, 그다음 등등의 그리고 기획자라든지 몇 명이 한 5분 내외에서 배우까지 해서 앉아 있어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제일 많이 파워가 센 사람은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연출가가 왜냐면 자기가 쓸 배우들이죠. 자기가 자기와 함께하는 건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출가 선생님이 무조건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화도 마찬가지고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권한을 축구팀의 감독한테 선수 선발 뭔가를 주듯이 기용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연출가를 감독님 하잖아요. 그래서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감독이라고 하고요. 그 총 책임지는 사람이 연출가고 그리고 감독은 또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극에서 연출가가 제일 위의 연출 총괄 책임이고 세부적으로 감독들이 또 있습니다.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무대 감독, 분장 감독, 소극장 작품하는 데도 감독들이 많이 있고요. 비용이 들어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돈이 들어가야 될 인력들이 다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극장 공연, 저 작은 공연들에서는 1인 배우뿐만이 아니고 스태프에서도 1인 다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를 동시에 한 명이 다 하지만 큰 극장, 계명 아트센터 같은 데서 공연할 경우에는 조명팀만 해도 해외 공연이 뭐가 들어오면 조명 감독이 있고 조명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고 조명 크루들, 조명 프로그래머부터 다 따로 있고요. 음향도 있으면 음향 전체적으로 사운드 조정하는 감독이 있고 그분의 조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와이어리스 체크 이렇게 다 챙겨주면서 하는 인원들이 또 있고요. 별도로 팀도 있고요. 분장도 소극장자 한 명이 이렇게 해줄 게 아니고 이런 데 가면 분장 크루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분장 디자인을 해서 연출가가 이렇게 가도 될까요? 각 배우 캐릭터를 분석해서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해서 나온 과정들에 미리 출력하는 것들을 있습니다. 쫙 시간들 그걸 가지고 그 20명 10명의 배우들을 분장할 크루들이 또 쫙 있습니다. 각 팀별로 엄청나게 의상팀이 또 따로 있고요. 디자인하는 팀, 제작하는 팀뿐만 아니고 와서 현장에서 뮤지컬 같은 경우는 입혀주잖아요. 바쁘게 막 바뀔 때는 어떤 애들은 그 뮤지컬 맘마미아 가면 그런 작품에서도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계명 아트센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우가 밖에서 순식간에 가서 옷 갈아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받는 그런 일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오고 싶은 배우인데 아는 제자도 맘마미아에 적었더라고. 맘마미아 출연했었어 언제? 했더니 의상 크루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데 무대에 못 서고 뒤에서 옷 갈아입혀주는 그러면서 유명 배우들 만나고 옷 갈아입혀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팀이. 그리고 음향 노래 가르치는 보컬팀, 음악감독팀, 라이브 연주팀 수많은 스태프들 이 수많은 팀이 중에 음악감독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이들을 다 총괄하는 게 연출가가 있습니다. 총감독, 흔히 말하기도 하지만 흔히 연극 뮤지컬에서 연출, 포스터에 이름이 딱 나오는 그 단 한 명, 그 사람의 아래로
기술적, 뭐 배우 밑으로 다 있는 거. 그 사람이 나 선택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자르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죠. 네. 근데 확 꽂히면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죠. 나 간다 해보면 갑자기 그러면 다 안다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계약 관계가 성립되면 네, 제작자는 연출가의 장악력이 있는 연출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연출가가 이렇게 해서 네, 다 같이 함께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이 배우도 선별하고 하면 연출가 배우가 함께 참여하는 게 이제 정해진 대본을 읽고 이 작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분석하고 읽고 작가의 의도를 또 분석하고 작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출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배우들한테 또 숙제를 해줍니다.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다음 시간까지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다른데 또 얘기하고 네,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계속 숙제를 내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을 리딩이라고 하는데 계속 읽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TV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리딩 보면 테이블에 쭉 유명한 탤런트를 앉아서 안경 끼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게 리딩 맞거든요. 근데 처음 읽는 것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야? 뭐 바로 대본 나오자마자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좀 진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대본 쪽대본 나오듯이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영화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래서 영화는 미리 대본 보고 계속 보고 맞아서 외우고 해서 그 감정 몰입해서 하는데 드라마는 미리 사전 제작을 다 하더라도 그때 맞춰보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랄까 즉흥적이고 좀 순발력이 뛰어난